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강의드릴 사항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또 입법입니다. 입법이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또 어떤 곳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좀 알아야 전체적으로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강의는 저 강의는 한 1시간 10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0분간은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국회하면 떠오르는 단어라고 해서 맨 처음 했는데 혹시 국회 하면은 무슨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혹시 전문성 이런 겁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겁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최근에 특권 그런 게 떠오르겠죠? 몸싸움, 특활비, 당리당 아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회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 대표기관입니다. 고대 그리스처럼 직접 모든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죠. 그래서 대의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신 의결하는 것이죠. 직접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를 뽑아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대의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대의 기관은 바로 의회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거기에 대비해서 간접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 관기 견제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사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환법이라 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전환법 자체가 기존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있었고 또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용품이든 공산품이든 다 공업적으로 생산된 이런 걸 대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법을 하나로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을 이제 시행을 했죠.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시행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구매 대행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났죠. 공정시장 의료업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에 따르면은 이 생활용품 중에는 의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방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의류를 제조를 하게 되면은 이 법에 따라서 KC 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영세한 업체들은 그 제품 시험을 하고 KC 마크를 부착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 마크가 없으면 요즘 이제 좀 유행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이런 업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인터넷 쇼핑업자라든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자마자 바로 법을 개정을 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그치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다시 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이 법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표준이 적용돼야 될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정, 안전 인정, 또 두 번째가 안전 확인, 세 번째는 공급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었죠. 그 세 가지 대상 용품은 전부 KC 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KC 마크 부착 의무를 면제를 했죠. 그 면제를 하는 것이 안전기준 준수, 안전기준 준수 대상 용품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직구 이런 경우에는 KC 마크가 부착이 안 되어도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동대문 의료상인들이 바로 이렇게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 하는 이런 기준만 준수하면은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법이 사실은 사실 잘해보자고 한 거죠. 이 법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용품까지도 다 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해서 소비자 보호 안전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였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길을 열어놨죠. 사실은 이제 그럼 이 법을 처음에 통과시켰을 때 이 법이 과연 좋은 법이었느냐 나쁜 법이었느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 그 승인용 의류가 됐던 뭐 이런 가방이 됐던 해외 그 구매 대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캐시마크 부착하고 뭐 이런 걸 다 해라. 그래서 소비자 안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죠.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현실이 일부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정기국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뭐 이 법뿐만이 아니라 표준과 관련된 사실은 굉장히 법이 많죠. 제가 여기 나열한 이 법들은 아마 표준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외에도 다양한 뭐 표준 관련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보니까 한 28건 정도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아마 제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법들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다시 아마 이 개정안들이 논의가 될 것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들 관련해서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돌아가느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국회 신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하면은 농성, 특권, 뭐 특활비, 불투명성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2002년도에 국회 처마가 이렇게 바뀌어서 파라펫이라고 하는데 처마가 3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 40억 들여서 저렇게 교체를 했죠. 그런데 이 교체하면서 국회가 굉장히 많이 언론에 얻어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 직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진 A부터 여기까지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등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조금 수리하면 쓸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안전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 곁에 항상 나오는 혈세죠. 혈세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낭비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MBC에서 아주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한참을 이걸 이제 하고 했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사당 건물이 B등급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처마 부분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한 1톤짜리 하강암이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직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서로 붙여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70년 초에 만들 때 이 하강암을 철근으로 이렇게 얽어매는 이런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빗물이 스며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녹도 쓸고 느슨해지고 해서 언제 이 300개 하강암 중 하나가 이제 낙하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이 부분을 좀 수리를 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 또 이게 떨어지면 국가의 어떤 위신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40억 들여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자 충분히 이제 교체할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왜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이 당시에 국회에서 굉장히 다 알렸죠. 다 알렸지만 아까 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어떤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서 굉장히 이 부분 언급을 많이 했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신뢰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국회가 신뢰가 낮으니까 국회가 아무리 뭐 콩으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사실 안 믿는 거죠. 믿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또 부정적인 이런 이제 보도를 하는 이런 경향이 뭐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제 의원들 이 성적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유머인데 사실은 국어 같은 경우 굉장히 점수가 낮죠. 뭐 수미 양가로 하면 한 가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를 한번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뭐 듣기가 좀 뭐 개판이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죠. 뭐 수학 같은 거 이거 성적이 좋죠. 성분 날짜 아주 민감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가
우리 국회만 그러면 낮은 거냐? 미국을 한번 봤더니 사실은 2013년도에 미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할 수만 있다면은 국회의원들 다 해고하고 싶다. 이런 결과 발표가 났어요. 사실은 이런 결과 발표는 지금 해도 사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2013년도에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본받아서 국가에서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는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그 당시 공화당은 굉장히 내심 마뜩찮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법은 통과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시행할 시기가 돼가지고 예산을 할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이제 부쩍은 늘어진 거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을 이제 관련된 예산을 많이 이제 정액시켜야 되는데 이제 공화당이 이걸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타협이 안 돼가지고 미국은 이제 백의연도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월부터 되지만 10월부터 백의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백의연도 때까지 예산 통과를 못 시킵니다. 통과 못 시키면은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죠. 아주 필수적인 치안, 국방, 또 우체국 이런 업무와 제외하고는 전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셧다운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들 전부 해고하고 싶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여러 단체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공공기관들 또 여러 이제 중요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러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신뢰도 조사를 하면은 사실 미국을 해도 상당히 그 아래쪽에 나타나죠. 거의 뭐 마지막에서 한 두세 번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미국 의회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이런 이제 그 기구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제 미국 의회를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지금 금융위기 나기 전에 그리스에 한번 갔었는데 그리스 사람들 그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국회의원들은 소라고 비유를 소라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반응이 느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뭐 아주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국회에 대한 신뢰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또는 우리나라나 또 외국이나 뭐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아마 이런 이제 신문 기사들을 제가 몇 개를 모아봤는데 뭐 이런 이제 신문 기사들은 아마 지금 정기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아마 앞으로 한 일주일 안에 또 찾아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런 기사들을 또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한번 좀 확인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입법 과정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이것들이 정치인들은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 또 의원들은 법률안 심사에 관심도 없고 또 전문성도 없다. 법률안 가결률 봤더니 너무 낮더라. 또 법사위원회 또 발목을 너무 짚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언론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자세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정치인들 싸움박질만 일삼고 있다. 이 사실은 뭐 한 1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2011년 대선에 정치 광고를 했죠. 나본동 국밥집 할머니가 나와서 국밥을 크면서 그때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니까 제발 쓰잘데기 싸움 박질 좀 그만해라 하는 이런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이제 걸로 다가오는 거죠.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 광고를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국회 하면은 또 정치인들 하면은 싸움 박질하는 사람들 하는 이런 쪽에 사실은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왜 싸움 박질이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는 총 300명이죠. 300명이 모두 모여있는 데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인데 300명이 다 입법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나눠놨습니다. 지금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그 상임위원회장 평균 의원 수가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죠. 그 정도 돼서 보통 그 17개 상임위원회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이제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법안이 처음에 하면은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예를 들면 아까 전환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이렇게 회부가 되죠.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원 심사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법사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해서 법사위원회로 법을 보내게 됩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내용은 터치하지 않고 주로 체계자고 헌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어떤 조화 문제, 자체적인 그 모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사위에서 하죠. 법사위 심사를 끝나고 나면은 300명이 모여 있는 본회의로 이제 법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300명이 모여서 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한 건 처리하는데 한 30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TV에서 보면은 국회의장이 방망이 치고 있죠. 이게 본회의에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한 100건 올려놓고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랑 그대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형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에 왜 그런 싸움밖에 일어나냐? 사실 직권상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사실 이 직권상정 때문에 이 사실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좀 쉽게 좀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임위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넘어가질 않죠. 이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되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은 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과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것, 미디어법 관련된 것, 노동관계법 이런 거죠. 사실은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거의 다 한 98%, 99%는 합의해서 처리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계류가 돼 있죠. 그런데 꼭 해마다 보면 한두 건이 문제가 됩니다. 금방 이야기한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또 여러 가지 4대강과 관련된 이런 법들, 아주 여야 간에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이런 법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타협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상임위 통과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임위가 본회의까지 와야 되는데 본회의까지 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직권상정제도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A라는 법안, 예를 들면 미디어 법이라고 하죠. A라는 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야가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이 A라는 법안에서 심사 기간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8년 오늘이 9월 28일이죠. 9월 28일 오후 저녁 8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심사 기간을 지정하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8시까지 통과될 리가 없겠죠. 이때까지 통과 안 된 법안이니까. 그러면 8시 지나면은 이제 심사 기간 지정한 게 지나버립니다. 지나버리면은 의장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A라는 법안을 절차 다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바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본회의로 바로 가져와서 여기서 본회의 바로 상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는 어떻죠? 형식적이죠. 30분이면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의장 단상을 증거해서 예를 들면은 의결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거죠. 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바로 본회의까지 와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직권상정인데 사실은 이런 이제 직권상정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사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 번 일어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는 반드시 나오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날 국회 관련된 뉴스만 하면은 그 자료 화면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죠. 계속해서 재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하면 항상 이렇게 이런 일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의원입법인데 최근에 들어서 의원입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을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이죠. 그게 정부 입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원이 내는 겁니다. 의원이
10명의 사인을 받아서 내는 이게 의원의 법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입법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의원 입법 중심입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법을 많이 내죠. 뭐 이건 이제 국회 기사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의원 입법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을 보니까 13대 국회가 1988년입니다. 서울 올림픽 열릴 때 그때 있죠. 19대가 지금 직전입니다. 지금은 20대 국회고 2년 전까지가 19대 국회였죠. 이 비중을 한번 보니까 88 올림픽이 열리던 18대 때는 보니까 4년 동안에 의원들이 낸 법안 숫자가 600건이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 늘어나더니 지난 19대 때는 16,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20대 때는 아마 2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의원 입법은. 그럼 정부 입법은 어떠느냐? 16,000건 될 때 정부 입법은 한 1,000몇백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밖에 안 돼 있죠. 그 정도로 지금 국회는 정부에서 낸 법안보다는 의원들이 낸 법안, 의원 입법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볼 때 10대 때 여기 때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죠. 저 시기가 2000년 중반입니다. 2000년 중반인데 그럼 왜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많이 증가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 평가가 뭐냐면 의원들이 법안을 몇 건을 제출했느냐 이걸 가지고 서열을 쭉 매겼죠.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서로 경쟁이 막 붙는 겁니다. 그 의원 입법 실적을 막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쏟아내고 했죠. 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이런 게 됐었죠. 예를 들면은 뭐 남자를 남성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 법만 찾아봐도 한 20개, 30개 되겠죠. 예를 들면 20개, 30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일종의 건수 채우기식의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됐었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 국회에서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신설이 됩니다. 그 정책개발비가 한 100억 정도 신설이 되는데 이 100억이 이제 뭐냐면은 의원실별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 공청회, 세미나, 뭐 토론회 뭐 이런 걸 이제 개최하는 경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국회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되는 그 세미나라든 토론회들 이런 건 주로 학교나 연구단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실에서 예산이 생기다 보니까 의원실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려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의원실별로 몇 가지 이슈만 있으면은 의원실 주최였던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자료가 있죠. 그 개선 방안들이 입법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 무렵에서 2000년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되죠.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 이제 들어서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법안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정당들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쏟아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의원입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규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법안이 이제 의결되고 난 뒤의 일이고 사실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 이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 낼 수 있는 것이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자기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분이 자기의 정책 아이디어를 의견을 이런 법안으로 직접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연 그 국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이런 그 여력이 되느냐 시간이 되느냐 이 부분이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은 문제는 이렇게 많이 쏟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얼마나 많이 열어서 그런 법안들을 제대로 많이 토론하고 논의하느냐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이런 정책 아이디어들을 토론을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실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해도 그런 자료들이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한 5년 전, 5년 후, 7년 후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변형을 해서 좀 더 충실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낼 수 있는 토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족한 점이 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법률안 이제 가결률 부분입니다. 뭐 사실은 국회에서 법률안 가결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가결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가결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된 건수분에 처리된 건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분모가 굉장히 커졌죠. 과거에 비해서 분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가결률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인 것이죠. 사실은 이 가결률이 높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안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행되고 있는 법률안 총 건수 한 1,350개 정도 됩니다. 1,350개 정도 되는데, 근데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경향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이런 그 지원하는 법안을 많이 내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걸 많이 내죠. 또 여러 가지 옥시 사건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규제를 많이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내죠. 근데 그런 법안들이 사실은 다 통과되고 처리돼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오히려 처벌이 굉장히 높아지고 규제가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되는 법안은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결률이 너무 높은 것은 뭐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결률 자체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부분은 아닌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느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 이해집단들의 어떤 의견을 얼마나 수렴을 하고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이 보니까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 같은 경우 한 22% 정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가결이 높은 건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그 제출 건수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미국 의회는 2년 단위로 가는데 2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0건 정도 이렇게 발의가 되거든요. 우리 4년 기준으로 하면 2만 건 되니까 비슷하죠. 미국 처리율이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오른 거고 좀 전에 보면 한 6%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 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예, 일본어가 좀 높긴 합니다만 건수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적죠. 그래서 가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제 국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회를 이제 개혁하기 위한 이런 시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죠.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인데 국회법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법을 선진화법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폭력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법 자체는 국회법이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편의상 부르는 겁니다. 선진화법이 국회 폭력방지법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과거에 국회에서 몸싸움이 많이 벌어졌다고 했죠. 이 직권상정에서 가져오면 본회의장 입구에서 보좌관까지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몸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단상 점거 이런 행위가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법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폭력행위, 감금 뭐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국회의원 선거 못 나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못 나와요. 의원들한테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선거에 못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과거와 어떤 이런 몸싸움은 이제 절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몸싸움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된 것이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단상, 옛날에는 의장이 사회 볼 때 단상을 점거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상 밑에 가서 이제 항의하는 것밖에 못하죠. 의장님 왜 그러세요? 왜 이 법을 처리하려 합니까? 큰 소리 치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식물국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잠깐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통과된 선진화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권상정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거죠. 상위원회에서 논쟁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됐을 때 심사기한을 딱 지정을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오후 8시까지 그 법안을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고, 그때까지 안 되면은 이걸 본회의장으로 바로 끌고 와서 바로 방망이를 치는 것이 직권상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직권상정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장님 마음이죠. 의장님 마음만 먹고 언제든지 아무 법안이나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요건을 엄격하게 피해냈습니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해놨죠. 근데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런 경우는 사실 평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직권상정제도가 사실은 없어진 겁니다. 사실상 없어진 거죠. 직권상정제도가 사실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폭력행위 방지, 그것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과거같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반드시 꼭 처리를 해야 되는 법인데, 과거에는 이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법을 이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직권상정제도가 사실상 없어지면은 그럼 반드시 꼭 처리해야 될 법을 어떻게 처리하냐?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여기서 이제 직권상정을 폐지하면서 하나를 이제 제도를 가져온 겁니다. 이 제도가 뭐냐? 패스트트랙 제도인데 신속처리제도죠. 신속처리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직권상정을 없앤 대신에 이 A라는 법안이 상임위원회 180일 동안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80일 지나면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 가면 또 역시 여야가 논란이 돼서 안 되겠죠. 60일 지나면 또 본회의로 또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본회의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60일 이후 지나서 그 법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180일, 90일, 60일을 하면은 한 1년 가까이 되죠. 1년 걸리는 게 무슨 패스트 트랙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의견이 붙으면은 4년 동안 처리가 안 되죠.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빠르다고 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붙였는데, 이제 직권상정을 없앤 대신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제도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법이 그러면은 다 이렇게 180일 지나면 다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라는 법을 이 패스트 트랙에 넣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5분의 3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300명인데 5분의 3은 180명입니다. 180명. 그런데 180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과거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이 180석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선거에서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150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당으로서는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이런 이제 수치하는 것이죠. 정말 선거가 아주 정말 예외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면 도달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 직권상정제도도 없어졌죠. 대신에 만든 것이 계속하게 되는 패스트트랙 제도죠.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5분의 3이라고 하는 여기에 묶여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야당이나 소수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 하면은 이 법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 선진화법은 여야가 정밀하게 합의나 서로 양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법이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국회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여야 간의 어떤 건전한 타협이나 양보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국회가 아무 법도 처리 못하는 이런 식물 상태를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선진화법의 이제 맹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진화법이 이제 식물국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제한 토론제도는 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개별적인 법안이 이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 있는 제출권자는 국회의원이고 정부라고 했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의원법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정부법이죠.
법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17개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죠. 우리나라는 상임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관련되는 법은 국토위원회로 회부가 되겠죠. 환경 노동 관련되는 법은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가 되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끝나면은 법제사고위원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나면 정부로 이송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임위 중심주의를 취하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상임위 심사가 되겠죠. 이 상임위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볼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상임위에 갔습니다. 이 법이 아까 이제 전환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전환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는 이제 어떤 심사 관련돼서 법이 되느냐? 그 법을 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을 낸 사람이 이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죠. 보통 서면으로도 많이 대체합니다만은 직접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합니다. A라는 의원이 이 법을 제안을 했으면 나가서 하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법안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 의결을 낼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 공문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는데 전문위원이 나와서 검토를 합니다. 자, 이 A라는 의원이 제출한 A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이러한 취지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내용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죠. 이 검토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의원들이 대체 토론합니다. 상임위가 한 25명, 30명 정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체 토론하는 겁니다. 이 대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는 의원들 간에 서로 토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들보다는 이 법안을 상정할 때는 정부의 장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또 이 법안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주로 현실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체 토론이라고 하고 이 대체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회로 회부가 되니까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 그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그걸 의결을 하면은 상임위원회가 이제 그 법안을 이제 의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소위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상임위원회는 보통 한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25명, 30명 정도는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인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회의장도 너무 커요.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부적절하게 적합하지 않죠. 사실은 300명이 모두 모여서 법안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나눠놓은 거죠. 그런데 한 30명으로 나눠놨는데 30명도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밑에 또 소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법안 심사를 소위원회를 만드는 소위원회는 보통 한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7명에서 한 9명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과정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아동 성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학적 거세 법안이라고 그 법이 이제 통과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치료라는 이런 법안이죠. 그런데 그 법안이 그러면 왜 그럼 제출이 되느냐? 여러 가지 아동 성범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재범률도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외국에도 보니까 미국 일부주나 외국에서 그런 화학적 거세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서 부산에 있는 모 의원이 그 화학적 거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제출을 한 거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적 거세 법안을 이제 보니까 이게 사실 의원들이 그 법안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사해야 되는데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헌법과의 관계죠. 여러 가지 적법 절차의 원리가 맞는지,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헌법과의 부분에서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예를 들면은 당사자 동의 뭐 이런 부분이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당사자 동의의 어떤 진정성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과학적 것의 치료를 받으면은 형기의 5분의 1을 채우면은 가석방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조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 형사법에서 가석방 요건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적 치료를 받으면은 5분의 1만 하면은 가석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범죄자에게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전을 베푸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왜 그럼 이런 안이 왔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가지 교도소 시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화가 있고 이런 또 교도소 시설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과학적 거세 치료를 받으면 미리 내보내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가져갔죠.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 정서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사실은 법이 아까 한두 건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19대만 해도 지금 16,000건이 지금 법안이 제출됐죠. 이 과학적 거세 법안은 그 중에 한 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원들이 그 많은 그 법안들을 어떻게 쟁점 사항이 됐든 이런 논란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의원들은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있죠. 보좌진들이 8명이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열심히 이제 자료조사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주죠. 또 여러 국회 내에는 또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원기관들이 해주죠. 또 여러 가지 이해집단들이 있죠. 이해집단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하는 것이죠. 또 그 외에 또 하나 의원들이 참고하는 것이 전문형 검토보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전문형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검토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과학적 거세 법안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이렇죠. 이 법을 제출한 취지가 뭐냐? 취지를 설명해주고 아까 헌법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죠. 헌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조문별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외국 사례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만든 자료가 그 과학적 거세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럼 이런 이제 검토보고를 하느냐? 사실은 법안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과거에는 뭐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죠. 예를 들면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생활 하다가 의원이 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법을 검토할 때는 아마 우리가 출발선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서 한 사람은 아마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 5m 앞선 상태에서 뛰는 것과 같은 거고 시골에서 친환경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법안 심사할 때는 아마 10m 뒤쳐서 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검토보고나 이런 자료들이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그런 하나의 어떤 100m 달리기라는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점들은 뭐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 관련되는 어떤 외국 사례든지 국내 어떤 이런 연예기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자료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의원들이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정파적인 또 한계가 있죠. 자기 정파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만약 요리사인데 요리를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 가서 무슨 재료들을 사와야 되죠. 재료들을 사와서 그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리는 자기가 만들더라도 누가 시장을 대신 봐줄 사람이 있다면 그 재료들을 좀 다듬어줄 사람이 대신 있다면 요리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리하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대신 봐주고 다듬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문형 검토보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의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형 검토보고에서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아까 이야기한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내는 의견들, 이해집단에서 내는 의견들, 또 언론에서 내는 문제 제기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법안 심사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담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법안 심사 소위원회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뭐 아까 13대부터 14대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는 소위원회 중요한 부분만 회부를 했습니다. 소위원회 중요한 부분만 회부하고 나머지는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다뤄서 통과하고 했죠. 지금은 예외 없이 소위원회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소위원회가 아까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죠. 소회의실은 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죠. 굉장히 안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위원회에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구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심사가 하루가 걸리든 아니면 한 달이 걸리든 간에 소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 의결을 하겠죠. 이 소위원회에서 이제 심사 내용을 상임위원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에 보고를 하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A-라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A, B, C, D, E, F로 7명의 의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걸쳐서 진지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이 제3조에 대해서는 이건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제7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하기로 하고 8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소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하죠.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지켜봤더니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이 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예민하고 생뚱상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법안들이 보니까 소위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 의결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거의 그대로 그냥 원안대로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해서 처리된 법안이 나중에 법사에 거쳐서 본회의 300 모이는 본회의로 가 있고 본회의 가서 그럼 어떻게 되었냐? 본회의 가서 봤더니 역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다 처리한 법안이 거의 수정 없이 본회의 통과되더라 이 이야기죠.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는 300명의 의원들이죠. 합의체입니다. 회의체죠. 모든 국회의 회의체의 의사결정은 전체의 합의로서 이루어지죠. 그게 회의체의 특성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법안이 됐든 간에 이 300명의 의원이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골고루 관여하고 골고루 의견 제시하고 골고루 동의를 하고 해야 그 관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이 법안이 300명이 동의한 이 법안은 뿌리를 찾아갔더니 한 30명으로 2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더라 이야기죠. 그러면 25명, 30명으로 구성된 그 상임위원회 법안 이 법안은 또 그 뿌리를 찾아가서 들어봤더니 7명, 9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이야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좌우로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소위원회 시대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디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면은 과거에 아까 제가 앞에서 문형 검토보고 하고 나서 대체 토론을 한다고 그랬죠. 위원들이 서로 대체 토론을 합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장관을 상대로 해서 묻기도 하고 서로 의원들 상대로 묻기도 해요.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대체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관들 질문도 하고 많이 했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소위원회 심사할 때 이런 자료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갈수록 그런 대체 토론하는 시간이 지금 짧아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소위원회 아닌 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 소위원회에서 그게 잘 안 받아들이지더라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체념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알 수 있고 어쨌든 소위원회에서 이 지금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이때 법안심사라는 거지.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거는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이거 회의장이죠. 뭐 아마 국회 출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위원장 자리고, 이쪽이 여당 의원 자리고, 이쪽이 야당 의원 자리고, 여기 가운데가 장관이죠. 행정부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앉는 자리, 이 부분이 이제 그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검토보고서죠. 신용정보보호법. 그런데 이제 최근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가 하나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신용정보보호법인데 여러 의원들이 나온 법안들이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의원입법이 아까처럼 워낙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 비슷비슷하거나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개정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들을 같이 묶어서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하고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소위원회 할 때도 이 법안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아까 전환법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전환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구매 대행 업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개정안들이 10건 나왔겠죠. 그럼 그 개정안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자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어떤 건 아예 폐지하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같이 이제 통으로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수정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또 예를 들면 이 의원이 낸 거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 채택하지 아니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안으로 이제 나가는 그 안을 이제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모든 안을 서로 대치한다고 해서 대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처리하는 법안들이 예를 들면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여러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가로 열고 대안. 그래서 한 건만 딱 나가는 겁니다. 한 건만 나가면 기존에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폐기하는 거죠. 이 법안들은 다 폐기가 되고 이 내용들의 취지, 필요한 것들만 묶어서 한 이 대안이 처리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원회 심사 자료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위원회실이죠. 아까 이 자료는 소위원회 자료입니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 아까보다는 굉장히 간격이 적죠. 의원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원장석이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서로 이렇게 이 법안을 가지고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소위원회 자료가 굉장히 많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건데, 우리 국회가 이제 좀 부족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부족하다겠죠. 안건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자주 이런 소위원회도 열고 상임위원회도 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가 한번 열리면은 어떻게 되죠? 그동안 심사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00건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100건씩 이렇게 올라가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능률적이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자주 계속해서 날마다 뭐는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임시국회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소위원회를 열려서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열리면은 이렇게 법안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국회에서 개선돼야 됐던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자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위원회에서 서로 이제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국회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국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본회의가 있고 또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상임위원회마다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하나씩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2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임위원회. 어쨌든 이런 회의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회의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의장, 원내수요, 의원들이죠. 본회의 같으면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상임위원회 같으면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내대표들이 서로 협의를 하죠. 그리고 이런 이제 활동을 지원해주는 입법 지원 조직이 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임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입법 지원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 지원 조직이 사실은 위원회 전문위원실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은 전문위원실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이제 법제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고 예산정책처가 생기고 입법조사처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은 이런 이제 조직들이 생긴 것이 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제도를 따라간 거죠. 미국에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이런 제도, 미국의 의회를 선진적인 제도를 보고 열심히 이제 쫓아오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런 이제 전체 의원을 이제 지원하는 조직이고 의원 개인마다 보좌진들이 있죠. 지금 보좌진들이 총 8명입니다. 그 플러스 인턴이 1명이 있죠. 사실은 보좌진들이 과거에는 4명이었죠. 그런데 점차 한 명씩 늘어났죠. 보좌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어디입니까? 행정부나 소속기관이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과거에 의원 보좌진들이 4명이 있을 때는 그 중에 한 2명은 또 지역구가 있고 한 2명이 전체를 사실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지금은 한 8명이 되다 보니까 운전기사하고 일정 담당 여기서 빼고도 벌써 뭐 한 5,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야별 업무를 나누는 거죠. 분야별 업무를 나눠서 각 상위위원회 내에서도 산자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좌진들도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소속기관이나 이쪽 그 행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버거운 이런 이제 상대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당을 지원하는 교수단체 정책연구위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제가 좀 국회의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런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선거법을 좀 바꿔야겠어요.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바꾸느냐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해외 부재자 투표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참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높여야 되겠다. 참여권 인정해야 되겠다.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 먼저 국회 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에 이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에 외국은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서관은 도서관 관점에서 입법조사처도 분야별로 다 분석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이런 이제 행정자치 이쪽 담당, 선거 담당하는 분석관이 외국의 사례를 조사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해외에 가서 뭐 우편 투표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그 영사관에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지 이런 제도를 조사를 해서 의원한테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 의원이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해외 부재자 투표를 도입을 해야겠는데 그럼 이렇게 도입을 하자. 예를 들면은 뭐 모든 선거에 지방선거에까지 도입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만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편투표는 뭐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하도 뭐 부정시비 이런 게 이제 예민하니까 우편투표는 도입을 하지 말고 공간에 직접 가서 하는 이런 투표만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하자 하면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외국에 참조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국회 사무처 안에 법제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법제실에 지금 법제관들이 분야별로 55명이 있습니다. 법제실에 의뢰를 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면은 금방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 적용하고 우편 선거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 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사무처 법제실에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처 법제실에서는 그 또 담당 법제관들이 모여서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겠죠. 그 의원실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제 초안을 법제실에서 만든 걸 받겠죠. 그럼 법제실에서 초안을 만든 걸 받으면은
지금은 의원들이 법을 낼 때는 그 비용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추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되느냐. 왜냐하면 비용은 국민 세금 부담하고 관계있죠. 최근에 문제된 게 뭐죠? 남북 간 뭐 합의서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정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계를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낼 때는 의원들이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추계가 어디서 하냐면 예산정책처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예산정책처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예산정책처로 보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개정안대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그걸 추계해달라고 예산정책처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정책처의 예산 분석관들이 여러 가지 예산 전제도 하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첫 연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투표소도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첫 연도에는 55억이 들고 두 번째 연도에는 좀 더 적게 23억이 들고 해서 5년간 해마다 연도를 해서 5년간 총 150억이 든다 하는 이런 비용 추계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서를 만들어서 이제 의원한테 저한테 이제 보내겠죠. 저한테 보내면은 저는 이제 사무처 법제실에서 온 이런 이제 개정안하고, 물론 이제 법제실에서 오더라도 그 법제실에서 보낸 개정안은 법제실 법제관들이 단독으로 만든 자료는 아니고 우리 보좌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만든 자료시겠죠. 우리 보좌관하고 충분히 만든 그 자료 플러스 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이 비용 추계서하고 첨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처에다가 정식으로 검증하는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접수를 시키는 것이죠. 그 제출을 하면은 그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임위로 이제 회부가 되겠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겁니다. 그 법안이. 내가 낸 법안이. 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가 되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아까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이 내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심사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관계자의 어떤 의견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입법 과정을 쭉 거치는 것이죠.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그러니까 소위원회 심사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다시 상임위에 소개하면 다시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를 거치면 이제 본회의로 가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은 그게 이제 비로소 법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표준 관련되는 법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법을 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법을 내면은 아까 이제 이런 이제 조직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정부에서 법을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상임위 단계 바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의원들이 법을 낼 때는 이제 그 이전에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런 공식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심의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국회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갈 때만 하도록 국회 하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죠. 어느 그 논문이든 아티클이든 국회 이야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단어 통법부가 있습니다. 통법부. 국회는 정부에서 내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방망이 두드리는 것이다. 거의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다. 통법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의원입법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내도 정부 법안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정부 법안도 한 3분의 2는 거의 다 수정돼서 이렇게 해서 다 통과되죠. 어떻게 보면은 입법의 어떤 이런 이제 주도권이 국회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 총재라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의회는 필연적으로 이게 따라가는 뭐 이런 이제 시기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물론 그 단계로 완벽하게 나아갔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도 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자율성이 부족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제 변화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저 강의는 제가 이것을 마치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질문을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문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전문위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아까 보니까 이 조직에 속하는 거죠. 정책연구위원이 전문위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사무처 조직이 있고 당 조직이 있습니다.
당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정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은 당뇨이죠. 당에 소속된 이제 당에도 보면 정책연구위원, 정책전문위원 뭐 이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검토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은 국회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 처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국회 사무처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8급 공무원심 있고 또 입법고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에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전문위원이 되고 한 25년 정도 근무하면은 그 위에 또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책임지고 여기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당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여야 중간에서 오로지 이제 국민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위원이다. 그 전문위원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뭐 국회도 뭐 통상부, 외교부 등등 한데 다 각기 다른데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7개 상임위원회마다 전부 각각의 수석 전문위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이 이제 혼자인 경우도 있고 또 전문위원이 또 한 사람 더 있는 경우도 전문위원 2사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통틀어서 3사람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위위원회도 있죠. 그러면 그 전문위원들끼리 서로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9월 7일날 입학식 때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고 올리면서 사장님을 뵀었는데 마음속으로 클래스 메이트신가 보다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 후에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국회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새로운 뷰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장님께서는 국회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적인 이런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국회라는 서클 안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회가 현재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방향,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발전의 방향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개선해야 될 점, 그런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차장님께서 21대 국회의원이 되시면 참 잘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뭐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선거에 나갈 계획은 뭐 당장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기보다 사실은 끊임없는 개선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발전 성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아까 좀 신뢰 이야기처럼 마이너스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은 뭐 제가 오늘 뭐 시간 없어서 말씀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제도의 역사, 우리 의회 민주주의라고 했죠. 제가 의회 제도의 역사를 보면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750년의 역사입니다. 1665년부터 75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것이 해왔고 미국의 의회 제도도 영국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한 250년이라는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해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국회는 이제 올해가 딱 70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거쳤는데 그 70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사실 30년을 국회하고 같이 했는데 그 시간 아까 의원입법이 굉장히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지원 조직들이 많이 바뀌는 이런 부분, 또 의원들의 어떤 양식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실은 비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발전을 많이 해왔죠. 비약적인 성과를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그러나 이제 국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성과를 어떤 사실은 내는 데냐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퀘스천이 있죠. 왜냐하면 국회가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는 무조건 목표 세우고 성과 내는 게 최고죠. 그러나 국회는 법을 기계처럼 생산해내는 데가 아니죠. 물론 이제 잘 생산해내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국회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토론되고 조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국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총칼들로 바로 싸우겠죠. 내전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다 갈등이 있는 집단들이. 이 갈등을 다 흡수하는 것이 국회죠.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이해관계 들어갔다. 서로 다양한 이해상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갈등이 많은 사회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엄청나게 갈등이 많죠. 갈등, 폭발 상태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불러서 당장의 성과는 안 내더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의 어떤 갈등, 비용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데 또 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데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좀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대표적인 영국의죠. 영국의 항상 토론을 하는 영국의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사실은 지난 70년 동안에 정치적인 분야가 경제적인 분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예. 지금 제일 큰 화두가 된 게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 예. 많은 얘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예. 대의에 많은 분이 예. 동의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예. 제일 우리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안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제가 뭐 거기까지 구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개선돼야 될 점은 뭐냐면 선거에서도 비례성 원칙이 보완이 돼야 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하고 실제 나타나는 의석 분포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크죠.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그 독일 같은 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정당, 뭐 기사단 기민당하고 A라는 정당, B라는 C라는 정당이 A라는 정당이 모든 자기 정당 득표율을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정당이 득표율을 45% 받고 B라는 정당이 25% 받고 C라는 정당이 뭐 13% 받았다 하면은 총 의석수는 그 의석수에 맞춰서 딱 정해지는 겁니다. 딱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비례대표는 어떻게 채워지느냐면은 자,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하면은 자, 득표율의 A라는 정당이 45%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당이 가야 될 의석이 45석인 겁니다. 45석인데 지역구 의석에서 30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럼 1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성이 정확하게 딱 맞죠.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비례성 원칙을 이제 맞춰가야 바람직한 제도죠. 그러나 이제 이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당 대표가 45석만 딱 받으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55석을 얻었는데요. 그럼 그 10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오바됐는데 그거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의석수가 굉장히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나 버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그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지금 300명도 많다고 반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당에 300명이 아니라 한 330명까지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관계가 있냐면 사실 우리 그 구조를 양당제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다당제로 가져갈 거냐 또 양당제냐 다당제냐 이 부분은 우리 더 위에 통치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지금 대통령제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의원내각제로 갈 거냐 이거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은 선거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국 양당제지 않습니까? 보수당, 노동당 양당제 물론 제3당이 있지만 존재 미미하고 그 왜 양당제냐?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 650개 선거구에 3명씩 되거든요. 소선거구제가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은 왜 다당제냐? 중대 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가 나타난 겁니다. 다당제에다가 그런 의원내각제하고 결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선거구제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소선거구의 장점이 뭐고 대선구제 장단점이 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정치 구도를 통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정당 구조를 양당제 구조로 가니까 다당제 구조로 가야 할 거냐 이런 거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판단이나 논의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예,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예. 예.
예. 그 하시고 뒤에. 아니, 그러니까 입법이 의원 입법 아니면 정부 입법 말씀하셨는데 요즘같이 이제 첨단 기술이 막 나타나고 표현 복잡해지고 할 때 의원들이 다 알고 입법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다 알고 입법하기 어려우면 전문가들이 어떤 채널이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하는 그런 뭔가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딱 이렇게 구분돼서 의원 아니면 정부다 딱 이렇게 되면 결국 제한된 어떤 입법 관계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게 입법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나 이해집단이나 이런 데서 의원 소개를 받아서 이런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입법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을 내면은 그러니까 법률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똑같이 회부돼서 검토보도 하고 똑같이 그거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이 요즘 뭐 국회 뭐 토인가 해가지고 개인이 어떤 입법 의견을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그걸 참고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나의 보조적인 말 그대로 보조적인 비중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그런 보조적인 이런 이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실은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시민 참여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게 사실 하나의 과제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맨날 의학 정보 테스트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면 의학 비정이 예. 예. 윤회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 1일 날 접수가 됐고 소관위가 2018년도 3월 19일 날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쭙고 싶은 거는 소관위라는 게 원래 자주 열리지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 또는 그 이상으로 열리게 하는 제한은 없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안건이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 그 안건이 상정이 안 됐을 뿐이지 소관위가 자주 열렸던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질문인데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상정이 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 되고 대체 소환까지 됐는데 소관 회부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소관위에서 처리가 안 돼서 다시 또 소관위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회계 그거는 이제 잠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안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 소관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토의원회다 하면은 법이 제출이 되면은 그 법을 이제 의안과라고 부서가 있습니다. 의안과에서 부서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는 국토위원회 소관이다 하면은 그걸 이제 바로 이제 한 2, 3일 안에 의장 결재를 맡아서 바로 회부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보면은 뭐 2개 또는 3개 상임위원회가 걸쳐 있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하죠. 해당 상임위하고 또 서로 이제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면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회부하는데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회부되고 나서 그러면 언제 상임위원회 상정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국회가 사실은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임시회가 있고 정기회가 있죠. 기본적으로 임시는 2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2월, 4월, 6월달, 9월달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예를 들면 3월 초에 회부가 됐다고 하면은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이제 상정을 안 하겠죠. 4월달 국회가 열렸을 때, 4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4월 상임위에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모여가지고 우리 법안 상정하는 상임위원회 1차 회의는 4월 15일날 열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럼 그 4월 15일날 그때 이제 상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제출된 날짜하고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상정을 심사하는 날짜하고는 한 2-3달 이렇게 갭이 좀 생기고.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그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에 예. 만든 부작용이 예. 있는데 좀 개선 조짐이 보이고 그걸 이제 개선을 하려고 사실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서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여야 간에 입장이 서로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있을 때는 확 바꾸자고 했다가 야당이 되고 나면은 그걸 왜 바꿔 이렇게 사실 되는 거죠. 몇 번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도인지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이제 패스트 트랙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5분의 3. 그게 우리 지난 작년에 딱 한 번 그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세월하고 옥시 그 가습제 살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진상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그게 이제 5분의 3 거쳐가지고 이제 11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돼서 결국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개선 시행이- 방안이라고 하는 게 네. 저기 좀 발동 요건을 좀 완화하자고 그런 건가요? 그 하나만 딱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동 요건이 패스트트랙 발동 요건이 5분의 3이라고 했죠. 발동 요건이 5분의 3인데 가장 그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5분의 3은 180석은 도달하기 불가능한 숫자다. 그래서 과반수 2분의 1로 바꾸자 하는 이런 이제 개선 논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분의 1 이 논의가 한참 진행됐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이 안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이 안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또 왜 그런 반대를 했느냐? 자, 2분의 2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지 않습니까? 과반수는 예를 들면 조금만 해도 과반수는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반수로 해서 패스트트랙에 다 넘겨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임위 중심주의가 완전히 무력화되겠죠. 상임위에서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우리 과반수 되니까 과반수에서 패스트트랙 넘기거나 아니면 직권상정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수치가 굉장히 애매한 수치입니다. 5분의 3은 도달 불가능하고 2분의 1로 하다 보니까 뭐 다수당이 그 2분의 1 해가지고 상임위 그 위에서 그냥 해버리면 돼 하면 상임위가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뭐냐면은 110일간 걸리는 거 이런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0일, 50일 정도로 좀 단축시키자 뭐 하는 이런 안도 있고 뭐 몇 가지 좀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워낙 그 운영에 관한 규칙이 돼가지고 사실 운영에 관한 문제가 돼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조금 불리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또 입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은